안녕하십니까. 임정식, 임진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FAT 1급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FAT 1급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고요. 프로그램은 더존에서 나온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더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한국공인회계사 주관 AT 시험에 반대되는 시험이 전산회계 시험인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KDEB이라는 한국세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AT 1급은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합니다. FAT 1급의 이론 과목 구성을 보겠습니다.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시험은 원가회계가 들어가는데, 한국공인회계사의 FAT 1급은 원가회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론상 난이도가 전산회계보다 쉽다는 겁니다. 원가회계가 빠졌기 때문에. FAT 1급 실기과목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와 일반전표 입력, 매입매출전표 입력, 결산, 그 다음에 입력자료 조회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전산회계와 다른 것은 어음 관련 자금 관리가 필요하고요. 일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매출전표 1번 문제가 필요하다. 시험시간은 60분입니다. 사용 프로그램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재무회계 이론입니다. 회계란 이렇게 나왔죠. 회계가 뭐냐 이 소리입니다.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회사 내부의 임원, 직원, 이런 사람들을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죠. 회사 안에 있으니까. 반면에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회사 밖에 있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래처,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 정부, 잠재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나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회계 분류,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가 있는데요.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에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정부의 조세관리를 위해 기업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있는 경영자, 임원, 직원,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무슨 회계라고요? 관리회계. 회사 밖에 있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업을 들여다볼 때 필요한 회계가 세무회계입니다. 회계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회계정보에 측정할 수 있는 기능, 회계정보의 측정 기능이 1번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경제적 사건을 구분해서 화폐 단위로 돈으로 바꾼 거죠. 다음에 이를 기록 계산 정리하는 과정을 회계정보의 측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얼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회계정보의 전달 기능, 회계 시스템에 의하여 계산된 회계정보를, 회계 시스템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더존 프로그램. 계산된 회계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정보의 전달 기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계 1급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 공식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듣기 전에, 자,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했습니다. 원고가 회계 1급을 FAT 1급으로 바꿨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FAT 1급 학습을 위한 기본 공식으로 바꿨습니다.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미 FAT 2급에서 배웠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을 구하는 등식인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을 구하는 등식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이다. 즉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한 게 자산이다.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을 구하는 등식입니다. 자본 등식, 자본을 구하는 등식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다. 자본을 다른 말로 자녀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지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재산법 등식, 재산법은 재산이 순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순재산은 자본입니다. 결국 자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반대로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은 당기순 손실, 이렇게 구하는 게 재산법 등식입니다. 손익법 등식,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 반대로 총비용이 더 크다면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게 당기순 손실. 시산표 등식입니다. 여러분 시산표 작성 목적 기억하십니까?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의 정확한 전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가 시산표입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확하게 전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가 뭐라고요? 시산표.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수익과 같다. 자본만 기초 자본이 들어갑니다. 시산표 작성 목적 맨 밑에 있죠.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의 정확한 전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뭐다? 시산표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다 외우라 그랬죠. 여기서 일시정지 눌러 놓으시고요. 이 공식을 외우세요. 이 공식을 못 외우면 FAT 1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을 구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본 등식은 자본을 구한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재산법 등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당기순 손실은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 손익법 등식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은 당기순 손실.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과 같다. 시산표 작성 목적은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정확한 전기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게 시산표. 자, 재무상태표 양식도 여러분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양식도 외우자.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뭘로 나뉜다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고정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들어오는 거는 유동자산이고 1년을 넘으면 뭐라 그런다?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비유동자산. 이렇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아셨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비유동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투유무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다시 보면 고정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이라고 바뀐다 그랬어요. 비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유무기, 마지막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투유무기,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 무슨 부채라고요?
비유동부채. 고정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다. 고정부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용을 바꾸자. 이렇게. 자본금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2해서 여기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이 들어간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미실현 손익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대변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 이걸 완전하게 암기하라.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재무상태표 구성을 제가 워드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변에 제일 먼저 유동자산을 적습니다. 무슨 자산을 적는다고요? 유동자산. 대변에는 부채를 적는데 유동부채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유동자산은 한 칸 들여써서 당좌자산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들여써가지고 재고자산을 적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를 적습니다.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죠. 1년을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비유동자산을 적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한 칸 들여써서 투자자산을 적습니다. 한 칸 들여써서 유형자산을 적습니다. 한 칸 들여써서 무형자산을 적습니다. 한 칸 들여써서 기타 비유동자산을 적습니다. 자, 대변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적고 나면 자본을 적습니다. 자본. 자본은 쓰리자 기입니다. 한 칸 들여써서 자본금, 액면총액을 말하죠.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합니다. 요거를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 자본금 다음에 자본 잉여금을 적습니다.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죠.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다. 그 다음 이제 자본조정을 적죠.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 이외의 자본을 증가, 감소시키는 계정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자본조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고 자본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차변은 유동자산, 차변은 비유동자산, 대변은 유동부채, 대변은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본이 돌아가죠. 대변에 자본. 이렇게.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이렇게 5가지의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가 있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너의 무기,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나뉘고요. 대변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5가지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지금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를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써서 여러분이 외워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외워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일시정지 눌러놓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뼈대기 때문에 뼈대가 안 들어가면 굉장히 FAT 1급을 학습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 단계에서 이거 정도는 외우고 넘어가자.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과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FAT 2급에서 배우셨겠지만 FAT 2급을 공부 안 하고 바로 FAT 1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고하라고 상세하게 기본적인 걸로 적어놨습니다. 자산은 가진 것과 받을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합쳐진 거죠. 아까 앞에서 재무상태표 등식 배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부채가 타인 자본, 자본이 자기 자본이죠. 합쳐진 거. 부채는 줄 겁니다. 타인 자본. 자본은 미천입니다. 자기 자본. 재무상태표 작성 목적 기억해야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항상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아까 배웠죠?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차변과 대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이다. 알아두시고요. 자산의 종류죠. 조금 아까 제가 워드 파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고 비유동자산은 첫자만 따서 투, 유, 무, 기, 투유무기로 구분한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당좌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자산은 영업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쓸 수 있고 1년 이상 쓸 수 있고 영업과 상관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죠? 투자자산. 재테크 목적으로 구입한 거 투자자산,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거 투자자산. 반면에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영업과 관련이 돼 있죠. 영업과 관련돼서 사온 것은 유형자산. 1년 이상 쓸 수 있고 눈에 보이지만 영업 여부, 영업과 관련이 있으면 유형자산,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1년 이상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무형자산. 개발비가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죠. 소프트웨어. 기타 비유동자산, 집과 관련된 거,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 이런 게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비, 삼국지의 주인공이죠.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유무기 기억합니다.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죠.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되는 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등 전부 다 당좌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되는 자산. 품자로 끝납니다. 이렇게 다. 그죠? 품자로 끝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원재료. 원재료는 품자로 끝나지 않지만 재고자산에 속한다. 비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여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라 한다. 투유무기. 투자자산은 영업과 관련 없다는 말이 포인트고요. 영업과 관련 없다는 게 말이 포인트다. 요것이 포인트다. 영업과 관련 없이 사온 게 투자자산. 재테크 목적, 이익 보려고 사왔죠. 유형자산은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거. 요게 포인트.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건 유형자산, 영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건 투자자산.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죠. 무형이죠. 식별 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죠.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데 전세권이나 임차보증금이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입니다. 대변으로 왔습니다. 재무상태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이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금을 합쳐서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고요.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자산을 사오고 줄게 미지급금.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 단기차입금은 1년 안에 갚기로 하고 빌려온 돈. 가수금은 원인을 모르고 받은 돈. 유동성 장기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온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한다. 비유동부채. 안일비자입니다. 부정사입니다. 유동부채가 아닌 것. 즉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사채.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여 장기간 1년 초과의 자금 조달을 한다. 장기 차입금, 장기는 길장자, 긴 기간이니까 1년을 총화하는 상환 기간을 갖고 빌려온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 퇴직금 지급 대상 전 직원이 한나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할 장부상 금액을 우리는 퇴직금의 충당부채라고 한다. 1년 이상 초과하죠. 임대보증금은 월세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줄 조건으로 받았을 때 2년 있다 돌려줄 거죠. 그래서 비유동부채. 자본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고요. 자본의 구분은 쓰리자 기이라 그랬죠. 자본금, 발행된 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다.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게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인데 반해서 자본조정은 주감자의 반대말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이게 자본조정입니다. 미교부 주식배당도 자본조정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에서 생긴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은 쓰리자 기이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걸 자본이라고 한다. 재무상태 표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통화표시 과목입니다.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플러스 예금 플러스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으러움.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합해서 재무상태표에 통화표시할 때만 단기 투자 자산으로 적습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합해서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 매입채무라고 적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같이 한번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구분되는 계정식이 있고요. 차변과 대변의 구분이 없이 밑으로 내려 쓰는 이렇게 보고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이 아니고요. 보고식 위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다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그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순이익, 계속사업과 중단 사업을 구분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인세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다. 이건 양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5분 동안 이 양식을 써서 외워서 완전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될 겁니다. 비용 수익과 손익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수익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액이고요.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목적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작성 목적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파악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파악이죠.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게 중요합니다. 손익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당기순이익. 반대로 총비용이 크다면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빼면 당기순 손실이죠. 비용이 크다는 소리는 손해봤다는 소리죠. 수익이 크다는 건 당기순 이익이라는 소리고요. 거래의 기장순서와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요. 거래의 발생, 회계상의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이 거래입니다.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 옮겨 적고요. 분계장을 보고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 정리 분계를 하고 이 결산 정리 분계를 수정전 시산표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 금액이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총계정 원장의 비용과 수익을 손익으로 마감하죠. 총계정 원장의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이율로 마감합니다. 마지막에 집합손익계정을 보고 손익계산서, 2월 시산표를 보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암기가 필요하다. 왜?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기장순서.
거래의 발생, 분계장, 총계정원장, 수정전 시산표, 결산정리분계, 수정후 시산표, 비용수익, 손익계정 마감,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2월 마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요 순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먼저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항목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상품의 주문, 계약의 체결, 직원의 채용, 부동산의 담보 제공은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게 없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자.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지 않는 상품의 주문, 계약의 체결, 직원의 채용, 담보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달달달달 암기해두자. 전표제도입니다. 거래를 기록한 지표를 우리가, 지표는 종이지자 조각편자, 거래를 기록한 종이 조각을 우리는 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전표제도는 3전표 제도를 제일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전표, 현금이 나갔다 출금전표, 현금과 상관없는 그 외 거래는 전부 다 대체전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루치 전표집계표를 작성한 게 일계표, 한 달치 전표집계표를 작성한 게 월계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거래를 기록한 종이 쪽을 뭐라 한다고요? 전표. 전표는 3전표 제도를 사용하는데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전표, 현금이 나갔다 출금전표, 현금과 상관없다 대체전표. 자, 거래 10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 10요소 우리 FAT 2급에서 이미 암기하셨어야 됩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소멸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여기는 거래 8요소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가르쳐 줄 때는 거래의 10요소로 가르쳐 줍니다. 비용의 발생, 이쪽에 비용의 소멸, 비용의 소멸, 비용의 소멸이 대변에 간다. 비용의 소멸을 대변에 적는다. 이렇게 비용의 소멸을 대변에 적고,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습니다.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는다.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는다.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자.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적는다. 그래서 거래 10요소입니다. 거래 8요소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거래 10요소라고 써놨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을 때는 여기까지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대변의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 적혀있는 쪽은 전부 증가입니다. 증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말이 적혀있는 쪽은 전부 다 뭐다? 증가. 안 적혀있는 쪽은 전부 다 감소입니다. 비용도 차변에 적혔으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요. 수익도 대변에 적혔으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입니다. 그 말이 적혀있는 쪽은 증가나 발생, 안 적혀있는 쪽은 감소나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적혀있는 쪽은 증가나 발생,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안 적혀있는 쪽은 감소나 소멸. 거래의 10요소 암기 차변 거부터 할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 갑니다.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지그재그로 갑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비용의 소멸 대변, 수익의 소멸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제가 지금 눈 감고 암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눈 감고 암기해서 제가 지금 암기하는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 10요소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분계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은 장부 정리를 끝내서 계산을 마감하는 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1단계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기말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기말수정분계 및 정기입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회계 처리만으로 기말결산 때 이를 조정해주는, 플러스해주거나 감소시켜주는 수정분계를 한다. 수정 후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에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 후의 금액을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한다. 수익 비용의 계정을 마감할 때는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뭘로 마감한다고요?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손익으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한다? 손익이라는 말로 마감한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차기 2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밖의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결산 절차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업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한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의사결정이 유용성, 즉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효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전제조건, 이해가능성, 누구나 회계정보를 접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요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목적 적합성은 첫자만 따서 목의 적피, 목 1번, 예 2번, 적 3번, 피가 4번. 그래서 목의 적피. 뭐라고요? 목의 적피.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신뢰성이 1번, 검증 가능성이 2번, 중립성이 3번, 마지막 4번이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신검중 표현.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첫자만 따서 목의 적피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목, 예, 적피. 첫자만 따서 목의 적피. 자, 신뢰성의 하부 개념은 신검중 표현. 신검중 표현. 신검중 표현. 이렇게 기억합니다. 목의 적피와 신검중 표현으로 기억하자. 목의 적피와 신검중 표현으로 기억하자.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목적 적합성 하부 개념의 뜻. 예측가치,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피드백가치, 과거의 예측 계획들을 확인한다는 말이 피드백입니다. 적시성은 때맞추어 그 시점에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적시성이죠.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목, 예, 적, 피. 됐죠? 신뢰성의 하부 개념과 뜻입니다. 신뢰성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주려면 표현의 충실성이 높고 검증 가능성이 높고 중립성이 높아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은 누가 봐도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성은 제3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를 추정을 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검증 가능성이 높은 정보다. 중립성은 회계정보의 제공이나 오류나 편견이 없이 중립적으로 장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중립성의 뜻입니다. 자, FAT 1급 기출문제 따라하기.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의 따라하기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 영업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위로는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위쪽으로는 전부 영향을 준다.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위쪽으로 쓰는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지만 손실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뒤에 있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의 비용이다. 잡손실. 손실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다. 정답은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미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 맞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자본은 3차 기이 맞죠? 자산과 부채는 어떠한 경우도 상계에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4번. 1번의 정답은 3번. 2번의 정답은 4번. 1번의 정답은 3번. 2번의 정답은 4번. 3번 4번 28에 27의 기출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FP 재무상태표에 적죠.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정답이고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이것도 FP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야 되고요.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원가도 건물은 자산이니까 FP에 적혀야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PL에 적히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죠. 어떻게 회계가 이런 걸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2번과 3번이 정답이다. 2번과 3번이 정답이다. 26회 기출문제입니다. 25회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인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는 틀렸고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한입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 애누리도 빼고요. 일단 얘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가 틀렸죠. 일정 기간 이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것도 1년 이내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사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 맞은 것은 2번이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되며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적이다. 신뢰성의 하부 개념이죠. 신검중 표현. 정답은 2번. 자, 5번에 2번, 6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맞죠? 자, 이렇게 해서 FAT 1급 1강 자산부채과 자본과 재무상태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